1일 1페이지 인문학 여행 한국편 챕터 10은 과학입니다. 인쇄술, 소수의 이익만 생각하면 다수의 성장이 멈춘다. 책을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왜 한국의 출판 산업은 서양에 비해서 늦었던 걸까? 게다가 한국은 세계 최초로 금속 활자를 발명해서 책을 찍어낸 나라다. 그러나 세계 최초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앞선 인쇄 기술을 가지고도 출판 산업은 늦어도 너무 늦게 시작되는 점이다. 이유가 뭘까? 놀랍게도 개인에게 인쇄를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의 책의 발행은 왕이 직접 출간을 결정하거나 고위 관료들의 요청을 왕이 허락해야 가능했다. 반드시 왕을 거쳐야만 책을 낼 수 있는 구조라서 일반 백성들에 의한 출판은 꿈도 못 꿀 일이었다. 뛰어난 인쇄술에 과학적인 문자인 한글이 있었고 위대한 학자와 지식인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어렵사리 축적된 지식과 정보는 일부 식자층의 전유물이 되고 말았다. 도천법, 학식과 파벌, 신분까지 초월한 인재 추천제. 조선을 대표하는 과학자 장영실은 노비 출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비 신분이었던 장영실이 궁에서 일할 수 있었던 건 지방의 인재를 한양으로 불러들이는 도천법 덕분이었다. 도천법은 과거 제도 외에 추천으로서 전국의 숨은 인재를 발굴하는 인재 선발 방법이었다. 사실 장영실을 궁궐로 처음 부른 사람은 세종이 아닌 그의 아버지 태종이다. 평소 손재주가 좋은 장영실을 눈여겨보고 있던 공조 참판 이천은 아버지 태종의 뒤를 이은 세종에게 장영실의 기술과 미래 발전 가능성을 근거로 추천했고 세종은 장영실의 능력을 아껴 그를 받아들였다. 그 후 세종은 관노에게 벼슬을 줄 수 없다는 신하들을 설득해가면서 오랜 원칙을 깨고 장영실을 면천시키고 벼슬까지 내렸다. 그때부터였다. 조선 곳곳에 숨어있던 문장이나 그림, 음악, 그 밖에 어떤 분야에서든 재주가 뛰어난 사람을 출신에 상관없이 벼슬에 앉히기 시작한 것은 도천법 덕분에 조선의 문화와 예술 그리고 과학은 더욱 발전하게 된 것이다. 세종대왕, 한글이 바로 세계 최고의 문자이다. 만약 세계의 여러 문자를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면 반드시 한글이 되어야 한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총균쇠의 저자 제러드 다이어몬드가 한글을 배우기 쉽고 읽기 쉬운 세계 최고의 문자라고 극찬하면서 남긴 말이다. 이런 결과는 우리만의 문자가 없었던 시절 답답한 일상을 살아가던 백성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했던 세종의 따스한 마음에서 가능했다. 세종대왕의 일생을 통해 우리는 최고의 과학을 만들어내는 것은 사람의 도움이 되려는 마음이다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된다. 집현전, 조선의 뿌리와 줄기를 창조한 공간. 우리나라의 과학 역사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집현전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1420년에 창설된 새로운 자문기관 집현전은 1428년 이후에는 조사기관과 참고도서관이라는 새로운 역할을 맡았다. 구성원인 집현전 학자들은 대부분 지식이 풍부하여 앞날이 유망한 젊은 지식인들이었다. 당시 세종이 판단하여 장래가 촉망되는 이들을 불러 그 재능을 나라를 위해 쓰게 만든 것이다. 더구나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세종이 있었기 때문에 권력이나 정쟁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다. 이들은 걱정 없이 뭐든 하고 싶은 것을 말하고 행할 수 있었다. 게다가 집현전 학사들에게는 다른 이들이 누릴 수 없는 두 가지 특권이 주어졌는데 하나는 특정 업무나 보직을 맡지 않고 학문에만 전념할 수 있는 연구직이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경영관으로서 왕에게 자주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어 갖가지 의견을 개진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 책에 소개된 조선시대 인물 대부분이 집현전 출신이었다. 그중 주요 인물을 연도별로 나열하면 정인지, 최항, 신숙주, 양성지, 서거정, 강희맹 등을 들 수 있다. 이름만 들어도 엘리트들이 모인 집단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들 대부분은 실용적인 학문에 관심을 가졌던 학자들이라 그때까지 없던 사상, 제도, 문물에 집중하며 삶에 꼭 필요한 것들을 찾기 위해 애썼다. 집현전 출신들은 하나같이 조선 왕조 최초의 종합법전인 경국대전 편찬에
직간접으로 관여하여 왕조의 기본법을 형성하는 데도 큰 영향을 끼쳤다. 이런 이유로 집현전을 연구하면 조선의 개국 정신과 거기에서 비롯된 줄기 방향까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자신이 연구한 분야에 대한 결과를 책으로 집필해서 백성에게 전파했다는 것이다. 단순히 콘텐츠만 만들고 떠난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 전파해서 현실에 응용하는 일까지 했다는 점에서 국가 발전의 기둥이 되는 기관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 과학이라는 챕터에 세종대왕과 집현전을 넣은 이유가 있네요. 실학, 시선의 수준이 곧 과학의 수준이다. 무엇 때문에 재물을 모으는가? 재물은 샘물과도 같은 것이다. 퍼내면 다시 차지만 쓰지 않고 방치하면 말라 없어진다. 조선 실학의 대가 박제가의 말이다. 있는 돈을 다 쓰라니. 그는 사치하라고 말했던 걸까? 게다가 모든 것이 풍족하지 않았던 조선시대에 그가 그런 말을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비단 옷을 예로 들어 이렇게 설명했다. 사람들이 지나치게 모으고 쓰지 않아 검소하게 살면 비단 옷을 입지 않게 되고 그럼 자연스럽게 비단 짜는 기술자가 사라지며 그만큼 직조 기술이 퇴보한다. 이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그는 조선의 학문과 예술은 뛰어나지만 가난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우물물을 퍼올리지 못하는 것처럼 부의 원천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조선의 양반과 지배계층이 지나치게 상인이 지닌 가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며 이렇게 말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의 거리에 상점이 발달한 것을 보며 그들 삶에 녹아든 근본이 무엇인지는 바라볼 생각은 하지 않고 눈앞에 있는 작은 이익을 가지려고만 한다.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다. 상인은 사농 공상의 하나로 나머지 셋을 서로 통하게 해주는 사람이므로 마땅히 인구의 3할 이상이 되어야 한다. 요남 일기를 쓴 박지원도 박제가를 향한 절대적 지지와 신뢰를 보냈는데 두 사람 모두 중국을 방문한 뒤 박귀라는 대상에 집중했다. 박제가는 수레가 발달하면 도로도 발달하고 따라서 말도 편해져 다치는 일도 적어진다고 주장했다. 결국 수레가 발달해야 전국의 교통이 원활하게 되어 상업도 발달한다는 것이다. 수레가 발달하려면 결국 바퀴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바퀴의 변화가 결국 그 나라의 상업 수준을 바꾼다는 것을 박제가와 박지원은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 박제가는 그 시대에는 상상도 하지 못할 과학적인 내용을 주장했다. 그중 3가지를 고르면 다음과 같다. 하나, 시멘트 기술을 활용해야 한다. 박제가는 외국의 다양한 기술을 언급하며 서양에서 발달한 시멘트라는 건축 자재를 소개했다. 한번 굳으면 마치 쇠처럼 단단해진다고 말하며 그것을 우리도 수입해서 활용하자고 주장했다. 둘, 규격화를 이루어야 한다. 박제가는 일본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도 상당한 수준의 지식을 갖고 있었다. 당시 일본에서는 일반 가구를 지을 때 모두 같은 규격의 창문을 쓰고 있어서 창문 하나가 부서지면 시장에서 규격에 맞는 창문을 하나 사서 끼웠다. 이처럼 우리도 물건의 규격을 통일하면 생산적인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셋, 양반을 상업적으로 활용하자. 박제가는 딱히 할 일 없는 양반들을 그냥 두지 말고 그들에게 돈을 빌려주어 상업활동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돈만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상점도 차려주고 장사를 잘하는 양반에게는 특별히 벼슬자리도 주어 모두가 상업이라는 분야를 공평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에 매몰되어 살지 않고 같은 시대 같은 공간에서도 늘 실용적인 것을 찾겠다는 시선으로 바라보면 이렇듯 남들이 볼 수 없는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 과학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면 누구든 삶에서 과학을 발견할 수 있다. 과학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과학은 창조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지만 발견하지 못했던 것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물이 기존에 갖고 있던 의미를 지우고 다시 부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과학자는 의미를 부여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도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미와 부여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표현이다. 앞서 말했듯 무언가를 창조하려면 일단 의미를 찾는 것과 다른 분야와 융합하기 위해 의미를 부여할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그걸 가장 잘했던 사람이 바로 정약전, 정약용 형제였다. 이를테면 정약전은 이런 것들의 의미를 찾고 다른 분야를 활용해서 의미를 부여했다. 바다에서 잡은 오징어 먹물을 글을 쓰는 먹물 대신 사용했으며 기름 상어의 간에서 짜낸 기름을 등잔 기름으로 활용했다. 그는 자신이 머무는 모든 일상의 공간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았으며 변형했다. 오징어와 글을, 기름 상어와 등잔을 서로 연결해서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이처럼 과학이란 결국 존재가 갖고 있던 의미를 지우고 거기에 다른 사물이나 환경을 녹여서 새롭게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다. 그래서 과학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짐작할 수 없는 것을 만들며 그 진가를 발휘한다. 익숙한 것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면 그는 어디에서 살든 과학과 친하게 지내고 있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김정호, 과학은 조금 더 힘든 과정을 통해 진화한다. 김정호라는 이름과 대동요 지도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많지만 지도의 전체 모습을 본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다. 사진으로 찍어 책에 실기에는 지도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전체를 펼쳐 이으면 세로 6.6m, 가로 4m에 이른다. 그는 이 거대한 지도를 대체 그 시대에 어떻게 만들었을까? 그 답은 어린 시절 김정호에게서 발견되었던 천재성과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어려운 해결 방법을 선택하는 그의 태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는 어릴 때부터 경도와 위도를 나타내는 선을 그어 산수를 끊고 주현을 배열하는 능력을 갖고 있었다. 즉 공간을 지각하는 천재적인 능력을 갖고 있었다는 의미다. 다음으로 대동요 지도를 인쇄본으로 제작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일에 대한 김정호의 태도를 다시 확인할 수 있다. 그는 힘들고 어려운 선택을 했다. 목판으로 인쇄한 목판본 지도를 만든 것이다. 더구나 대동요 지도는 분첩 접철식으로 나누어 붙이고 접어서 한데 묶는 방식으로 제작되었다. 우리나라를 남북으로 간격 22층으로 구분하여 하나의 층을 1첩으로 만들고 총 22첩의 지도를 상하로 연결하면 전국 지도가 되게 만들었다. 하나의 첩은 다시 병풍처럼 접고 펼 수 있으므로 부분만 필요할 경우에는 얼마든지 뽑아서 그것만 휴대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김정호는 더 많은 사람이 더 쉽고 편하게 지도를 볼 수 있게 하려고 스스로 더 힘든 제작 방법을 택했다.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그는 지도 제작 기술을 더 가다듬고 발전시키지 않을 수 없었고 그것이 대동요 지도라는 시대를 초월한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었던 비결이다. 김정호를 통해 우리는 과학은 스스로 택한 어려움을 통해 진화한다라는 진리를 새삼 깨닫게 된다. 지폐, 악용하는 사람이 기술의 진보를 이끈 아이러니. 이제는 지폐 제작 기술이 발전해서 웬만한 재주로는 위조가 쉽지 않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동안 해온 위조 지폐범들의 위조 노력이 곧 지폐 제작 기술 발전의 원동력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지폐 제작에는 과연 어떤 기술이 숨어 있는 걸까? 5,000원권 지폐를 예로 들면 크게 7가지 기술이 적용되어 있다. 하나, 돌출 은화. 액면 숫자 5,000을 숨은 그림 옆쪽에서 확인할 수 있다. 둘, 숨은 그림. 앞쪽 그림이 없는 부분을 빛에 비추어 보면 숨겨져 있는 율곡이 초상이 보인다. 셋, 홀로그램. 보는 각도에 따라 우리나라 지도, 태극과 숫자 5,000, 사괴가 번갈아 나타난다. 넷, 요판 잠상. 눈 위치에서 비스듬히 기울여보면 숨겨져 있는 문자 WON이 보인다. 다섯, 숨은 은선. 앞면 초상 오른쪽에 숨어있는 띠를 빛에 비추어 보면 작은 문자가 보인다. 여섯, 앞뒤 판 맞춤. 숨은 그림 옆쪽이 동그라미 무늬를 비추어 보면 태국 무늬가 보인다. 일곱, 색 변환 잉크. 보는 각도에 따라 뒷면 하단 액면 숫자의 색깔이 황금색에서 녹색으로 변한다. 이토록 다양한 기술이 지폐 한 장에 녹아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높아진 지폐 제작 기술을 위조범들이 100% 따라하기에는 불가능한 세상이 되었다. 땅의 기운은 곧 그 사람의 기운이 된다. 외국 여행을 하다 보면 특이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된다. 시대를 막론하고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의 건물에는 지하층이 있었는데 유독 한국의 전통 건축에는 지하층이 없다는 사실이다.
대체 우리 건축에 지하층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땅의 기운을 중시했던 한국 특유의 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서양과 달리 우리 민족은 유별나게 땅의 과학을 믿었다. 이를테면 지하층에서 아무리 크게 소리를 질러도 밖에서는 들리지 않는다. 그걸 우리는 이렇게 해석했다.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땅의 기운이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다는 의미다. 그러므로 지하에서 산다는 것은 땅이 주는 기운을 스스로 버리는 것과 같다고 여긴 것이다. 11번째 챕터 경제로 넘어갑니다. 경제편에서 개성상인을 빼놓을 수 없겠죠. 인간을 기억하며 천년을 이어온 얼. 개성상인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거쳐서 개성을 중심으로 활동한 상인을 말한다. 하지만 개성상인의 이야기는 과거에만 머물지 않는다. 한국 경제계를 주름잡고 있는 기업가들 가운데서도 개성상인들의 후예가 많다. 사무기기로 유명한 신도리코는 개성상인의 인간 존중 정신과 도덕성을 이어받은 대표적인 개성상인 기업이다. 신도리코는 높은 수준의 사내 복지시설과 직원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다. 아모레 퍼시픽, 구 태평양도 한 우물만 파는 집중화 전략의 대표적인 예로 화장품 사업을 근간 사업으로 하면서 뷰티와 헬스 분야에서 관련 다각화를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일으켜왔다. 개성상인 조직이 송방을 거점으로 정보와 물자, 자금을 교환하면서 전국 상권을 장악했던 전통을 이어받아 전국 최초로 방문 판매를 도입하기도 했다. 개성상인이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의 상업 철학이 기업 경영의 다양한 분야에 귀중한 가르침을 주기 때문이다. 한 우물만 판다는 가치관은 집중화를 통한 기업 투자 전략을 의미하며 장인 정신을 바탕으로 한 제품의 질에 대한 애착은 품질 경영과 의미를 같이 한다. 신의의 목숨을 거는 신용제일주의는 윤리 경영을 의미하며 남의 돈으로 장사하지 않는 보수적인 자세는 무차입 경영으로 건전한 기업 재무 구조를 위한 재무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돈보다 사람을 중시하고 종업원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인본주의는 인간 존중 경영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오늘날 개성상인의 후예들은 선조들의 경영 철학을 계승 발전시켜 한국 최고의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문제는 경제, 도덕과 정의도 가난 앞에서는 한낱 먼지일 뿐이다. 조선에서 임진왜란을 비롯한 여러 전쟁이 발생한 이유와 그럴 때마다 조정이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당하기만 했던 이유의 중심에는 경제 문제가 있다. 임진왜란 직전, 일본은 3년 동안 조선의 상황을 마치 입시 공부하듯 조사하고 연구했다. 그리고 마침내 이런 결론을 내렸다. 문제는 경제다. 당시 조선의 백성들은 흉년으로 고생하고 있었지만 그들을 지키고 살펴야 할 관료와 왕은 파벌을 나누어 서로 죽일 듯 싸우고 있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백성들은 나라를 위해 싸우기는커녕 뿔뿔이 흩어져 달아났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런 문제의 본질을 파악한 왜군이 백성들에게 내세운 전쟁의 명분이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너희를 죽이기에 온 것이 아니다. 너희 군주가 너희를 학대함으로 너희를 지켜주려고 왔다. 그러면서 그들은 남자는 농사를 짓고 여자는 가업을 돌보면 된다고 말하며 자기들이 조선 백성들이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살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경제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던 왜군의 전략이 당시 분당 정치의 폐해로 고생하던 백성들 마음을 흔들었다. 너무 비참하고 슬픈 역사가 아닐 수 없다. 집값, 더 좋은 곳에서 살고 싶다는 인간의 욕구. 부동산 이야기는 많은 사람에게 민감한 주제 중 하나다. 그런데 놀랍게도 집값은 요즘 시대만 오르는 것이 아니었다. 조선시대에도 집값이 살림의 차질을 빚을 정도로 올랐다는 역사적 기록이 있다. 조선 후기 한양으로 사람들이 몰리면서 일어난 주택 가격 상승이었다. 예나 지금이나 가격이 오르는 데는 다 나름의 이유가 있다. 다산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자식들에게 자주 편지를 보냈는데 그중 집과 주거에 대해 언급한 내용도 있다. 우리나라는 서울 문박에서 몇십 리만 떨어져도 마치 태초의 원시 사회와 같은데 하물며 멀고 먼 시골은 얼마나 더 심각하겠느냐. 지금 내가 죄인의 처지라서
아직은 너희를 시골에 숨어 살게 하고 있다만 앞으로의 계획은 오직 서울로부터 심리 안에서만 살도록 하는 것이다. 서울은 한번 멀리 떠나면 영영 다시 돌아오지 못하게 된다. 경제적 이유로 먼 시골로 이사가 버린다면 영원히 무식하고 천한 백성으로 일생을 끝마치게 될 뿐이다. 참 재밌죠? 예나 지금이나 모두 서울 하네요. 다음은 조선시대에 지금처럼 주택, 재테크에 나타나는 세 가지 흔적의 기록이다. 1. 단기간에 큰 이익을 남기고 바로 집을 매매한 부동산 투기의 흔적. 2. 초가집을 헐고 기와집으로 늘리는 부분 재건축이나 증축의 흔적. 3. 보통 근로자의 임금 상승이 집값 상승을 도저히 따라잡지 못한 흔적. 집값 문제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로 서민들에게는 일생이 걸린 가장 큰 문제였다. 백성 대다수가 서울에서도 더 살기 좋은 곳에 살기를 바라왔다. 그러므로 주거에 대한 인간의 욕구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집값 문제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꽁초와 잔술. 가난한 시절에는 경제 이론도 눈을 감는다. 요즘처럼 모든 게 풍족하지 않았던 과거에는 지금 기준으로는 사소한 물건들을 잘게 나눠서 파는 일이 많았다. 요즘 세대들이 들으면 놀라겠지만 과거에는 버스 정류장 앞 신문 가판대에서 담배를 개비 단위로 팔았다. 즉 20개비가 들어있는 한 갑을 통째로 파는 것이 아니라 포장을 뜯어서 낱개로 판 것이다. 길 가다가 담배가 떨어지면 바로 한 개비만 사서 피울 수 있었다. 간편해서 그러기도 했지만 사실은 한 갑을 통째로 살 돈이 없는 사람이 많아서였다는 게 맞다. 개비 담배와 비슷한 이야기 중 하나로 잔술을 꼽을 수 있다. 잔술이라고 하면 요즘 사람들은 근사한 곳에 키핑해 두었다가 즐기는 위스키 한 잔을 떠올릴 수도 있겠지만 장소와 주종이 전혀 달랐다.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손님이 마시다가 남긴 소주를 주인이 챙겨 두었다가 술은 마시고 싶은데 한 병을 살 수 없는 사람들에게 잔으로 팔았다. 개비 담배를 팔거나 생면부지인 사람과 담배를 나누고 남이 마시다 남긴 소주를 모아 잔술을 파는 것을 경제 논리로 설명하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인간미가 없이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일이기 때문이다. 가난한 날에는 모든 경제 이론도 눈을 감고 모든 것을 용납하나니 인간미가 모든 이익보다 우선이던 시절이었다. 한일시멘트, 부패를 경계하고 정직을 추구하면 싸우지 않고도 성장할 수 있다. 솔직히 이걸 보면서 한국에도 이런 기업이 있었나 싶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많은 사람이 힘든 2021년에도 한일시멘트가 노사 간 무분기호 횟수 기록을 56년으로 늘렸다. 어쩌다 한 번은 그럴 수 있지만 56년 연속이라는 사실에서 우리는 그 결정의 대단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한일시멘트 노조는 1965년 출범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파업과 쟁의 등을 하지 않았다. 한일시멘트는 고 허채경 창업주가 설립한 이후 한 번도 적자를 낸 적이 없는 건전한 재무구조를 가진 기업이다. 재무구조가 좋으니 업계 최초로 노조 설립을 허용했음에도 무분기후 기업이다. 한일시멘트에서 파업이 생기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창업주의 사람을 중시하는 경영 철학을 들 수 있다. 허채경 창업주는 글 무식보다 인 무식을 경계하라는 인간 존중의 경영을 강조했다. 그는 해방 후 근검 절약, 무차입 경영, 신뢰와 인간 존중 경영, 한 우물만 파는 경영으로 그룹을 일구었다. 극심한 불황에도 끄떡없는 기업, 남들이 부러워하는 기업으로 주목받는 것은 선대의 경영 철학을 발전시키면서도 창업보다 어렵다는 수성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차남은 자신의 힘으로 녹십자를 일군 허영섭 회장, 사남은 허남섭 서울랜드 회장, 오남은 허일섭 녹십자 부회장이다. 허 회장 일가의 기업은 하나같이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기업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 스토리를 읽고 나서 저는 바로 한일시멘트의 주가를 검색해봤습니다. 요즘은 18,700원이네요. 차트를 보니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고요. 자, 그럼 마지막 챕터 12월로 넘어갑니다. 12월은 공부편입니다. 신숙주, 7개 국어에 능통했던 언어 천재. 조선 초기 문신 신숙주는 타고난 능력만을 바탕으로 화려한 업적을 이룬 사람이 아니라
하나하나 스스로 공부해서 인생을 바꾼 노력하는 천재였다. 신숙주라는 인물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뛰어난 언어 실력이었다. 그는 총 7개 이상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었다고 전해지는가 하면 다양한 분야에 걸친 저술도 많다. 그러면 그의 언어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바로 경탄과 집중이다. 어디에서도 통하는 보편타당한 법칙을 인식하게 되면 각기 다른 영역처럼 보이는 과학과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회가 각기 다른 목적에 맞춰서 변주되어 있을 뿐 시작의 근본은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걸 알게 되면 빠르게 변하는 이 세상이 마치 굼벵이처럼 느릿느릿하게 이동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 원리를 깨닫지 못한 이류와 삼류는 남을 비난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들은 남과 비교해 자신이 나은 점이 없으므로 타인을 눌러 자신을 내세우는 것만이 유일한 생존 수단이라서 그렇게 한다. 그러나 신숙주와 같은 사람은 애초에 비난이라는 걸 모른다. 그러므로 경탄하는 삶은 인류를 더욱 확고한 인류로 만든다. 신숙주가 꼭 그랬다. 우리는 신숙주의 삶을 통해 이런 교훈을 배울 수 있다. 근사한 곳으로 가라. 지금 당신이 바라보는 곳이 곧 당신의 미래이며 당신이 듣고 느끼는 것이 하나하나 모여 당신이라는 근사한 세계를 완성한다. 전문성, 배우려는 목적이 분명해야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여기 위대한 지성의 한 사람이 있다. 그가 오른 벼슬자리만 나열해도 그의 학문이 얼마나 다양하고 깊었는지 알 수 있다. 그의 이름은 조선을 대표하는 학자 퇴계 이황이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까지 존경을 받는 경우는 드물지만 그는 아들들은 물론 가장 가까운 친척들에게까지 존경을 받으며 그들에게 학문을 가르쳤다. 그런데 무심코 지나칠 수 없는 사실이 하나 있다. 그렇게도 퇴계를 존경한 조카들이 딱히 이 경우만큼은 그를 철저히 외면했다는 것이다. 이 경우란 바로 과거 시험에 관해서였다. 그들은 과거 시험 준비를 위해서는 퇴계를 떠나 다른 서당에 가서 공부했다. 퇴계의 가르침이 과거 시험 합격에는 당장 큰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요즘 대학에 진학하려면 수학 능력 시험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하고 문제로 나올 것만 콕 집어서 알려주며 점수에 도움이 되는 부분을 강조해서 가르치는 입시 전문 학원에 가는 것과 같은 이치다. 물론 이런 공부는 넓은 의미의 학문인 철학과 지성과는 크게 상관이 없다. 그러나 세상 모든 일에는 나름의 전문성이 있고 경우에 따라 자신이 하려는 일에 맞는 방법을 찾아야 원하는 바로 이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공부란 것이 그렇다.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운 모든 지식은 오히려 그간 배운 지식까지 잃게 만든다. 목적을 분명하게 정한 후 정진하면 그 공부의 끝에서 퇴계의 삶처럼 원하는 어떤 분야에서도 능력을 발휘하며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순신, 흔들리는 인생의 갈피를 잡아주는 5가지 정신. 우리가 기억하는 이순신 장군은 지금까지 이 땅에 살았던 모든 한국인을 통틀어 가장 엄격하게 자기 삶을 지키며 동시에 주변까지 평화롭게 만든 사람이다. 나는 지난 10년 이상 그의 삶을 면밀히 연구하며 깨달은 바가 있다. 누구나 아는 역사적 사실이나 정보가 아닌 사실과 사실 그 틈에 숨어있는 이순신의 마음에 대해서 세심하게 관찰하려고 노력한 끝에 다음에 몇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철저하게 고독했고 언제나 깊은 사색으로 나라를 걱정했으며 주변 상황은 힘들었지만 백성에게 인자했기에 기쁨이 넘치는 일생을 보낼 수 있었다. 돈과 명예를 추구하지 않았기에 자유를 얻을 수 있었고 거짓과 선동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에 원칙을 추구할 수 있었다.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았기에 수많은 유혹과 위기 속에서 욕망을 키우지 않고 절제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 결국 그가 보통의 한국인들이 떠올리는 위대한 이순신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일상에서 기품과 관점, 그리고 지성과 사색, 인문 정신을 공부하며 살았기 때문이다. 이 5가지를 추구하는 자는 어떤 환경에서도 자신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다. 중요한 건 생활에서의 실천이며 긍정의 마음이다. 일의 철학, 상대의 일을 존중하라. 직장이나 그 밖의 조직에서 간혹 타인에게 이런 말로 일을 시킬 때가 있다. 그걸 할 줄 알면 이것도 할 줄 알겠네? 그럼 이것도 좀 해줘.
하지만 그게 과연 일을 제대로 하는 모습일까? 그런 방식의 일처리가 과연 옳은 것일까? 모든 면에서 효율을 강조하며 살았던 다사는 목민심서에 이런 말을 남겼다. 관청에서 일하는 여종이나 기생에게 바느질을 시키지 말아라. 어쩔 수 없는 이유로 남의 손을 빌려야 한다면 그걸 전문으로 하는 친비를 부르거나 친가에 직접 가서 비용을 내고 맡겨라. 상대보다 높은 지위에 있다고 혹은 명령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억지로 일을 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일단 비생산적이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수행된 일이 제대로 완수됐을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더 나쁜 것은 남의 일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지 못하면 정작 자신의 일에 대한 철학도 세울 수 없다는 사실이다. 출발, 새롭게 시작하는 자를 위한 5가지 조언. 내 나이 60, 나의 삶은 어리석게도 모두 잘못 생각하고 행동한 것에 대한 반성으로 지낸 세월이었다. 이제 지난 일은 모두 정리하고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 이제부터 빈틈없이 나를 닫고 실천하고 내가 진정으로 해야 할 것들을 생각하며 내게 주어진 삶을 다시 살아갈 생각이다. 누가 쓴 글일까? 뭔가 인생을 잘못 살았던 사람이 후회하며 쓴 글일 듯 싶다. 그러나 주인공은 의외의 인물인 다산이다. 다산은 이 구절을 18년 동안의 강진 유배 생활을 마친 후에 썼다. 누가 봐도 훌륭했던 그의 삶에도 후회는 있었으며 60 이후에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았다. 60 이후에 보여준 그의 가르침을 정리하면 다음에 5가지 금원이 된다. 하나, 언제나 본질을 먼저 파악하라.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은 외적인 침략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의 부정부패에 의해 민심이 흔들리며 시작된다. 언제나 상황 그대로가 아닌 그 이면에 숨겨진 사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바라보고 또 바라보면 본질이 자신을 드러내는 순간을 만나게 된다. 둘, 넓어지고 깊어져야 다른 시선을 만날 수 있다. 겸손은 사람을 머물게 하고 칭찬은 사람을 가깝게 한다. 마찬가지로 넓은 내면은 사람을 따르게 하고 깊은 내면은 사람을 감동시킨다. 바뀌지 않는 상대를 탓하지 말고 그런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자신의 현실을 바라보며 깨우쳐라. 다른 지점을 바라보고 싶다면 다른 시선으로 이동해야 한다. 셋, 의지가 곧 여유를 창조한다. 여유가 생긴 뒤에 남을 도우려 하면 결코 그런 날은 오지 않을 것이고 여유가 생긴 뒤에 책을 읽으려 하면 결코 그런 기회는 없을 것이다. 변화의 기회는 언제나 그걸 결심한 현재에 있다. 지금 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하지 않게 될 것이다. 강한 의지가 곧 넉넉한 여유를 창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여유는 주어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 창조하는 것이다. 넷, 조금 더 영원한 가치를 보라. 말은 쉽게 사라지고 글은 오랫동안 남는다.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록하라. 기억은 흐려지고 생각은 사라진다. 머리를 믿지 말고 손을 믿어라. 생각한 것을 바로 글로 남기지 않으면 바람과 함께 사라진다. 언제나 무언가를 조금이라도 더 오랫동안 붙잡겠다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 그게 시작을 빛나게 할 것이다. 5. 글을 읽지 않으면 세상도 익히지 않는다. 세상은 왜 날 알아주지 않는 거야 라고 한탄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독서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글을 제대로 읽을 수 없는 사람은 글이 모여 만들어진 세상도 당연히 제대로 읽지 못한다. 열심히 일한 만큼 성과를 낼 수 없는 것이다. 인간으로 하여금 짐승과 벌레의 부류를 벗어나 저 광대한 우주를 꿈꾸게 만드니 독서야말로 사람이 끝없이 추구할 본분이다. 하루 중 책 읽는 시간을 꼭 남기는 저에게 이런 글은 정말로 힘이 됩니다. 삶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지만 실패를 더 자주 안긴다. 그래서 몇 번이고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지금도 새롭게 출발하지만 누군가는 원하는 곳에 도착하고 다른 누군가는 실패만 반복한다. 당신의 출발을 조금 더 멋진 결과로 만들고 싶다면 다산이 조언한 것처럼 먼저 본질을 파악한 후 다른 시선을 가져야 하며 당장 시작할 여유를 창조해야 하고 더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며 독서를 시작하는 게 좋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렇게 살았던 삶의 기록을 글로 남기자. 다산의 조언을 가슴에 담고 이제 당신도 당신의 역사를 쓰면 된다.
너무나도 제가 존경하는 다산 정영의 글로 오늘의 이 녹음을, 이 책의 마지막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도 긴 녹음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녹음 마쳤는데 마지막에 요거 하나는 또 남겨두고 싶네요. 검색. 진짜 정보는 가상세계가 아닌 인간의 머리에서 창조된다. 박학다식한 사람을 만나면 도대체 그런 정보는 어디에서 얻으세요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 이렇듯 사람들은 보통 정보를 그냥 얻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보는 얻는 게 아니라 생각해내는 것이다. 정보를 대하는 생각을 이렇게 바꿔야 진짜 정보를 만날 수 있다. 정보란 누구나 검색해서 발견할 수 있는 사실들을 조합하여 독창적으로 해석한 것을 말한다. 온라인에서 돌아다니는 것은 정보가 아니라 의미 없는 지적 파편에 불과하다. 어떤 일의 시작은 세상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비롯된다. 관심이 모든 것을 찾게 만든다. 지극히 평범한 인터넷 기사 하나도 비판적인 관점으로 들여다보면 다른 여러 정보와 융합되어 전혀 새로운 의미를 갖는 진짜 정보가 될 수 있다. 이것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나를 잃지 않고 살아남는 비법이다. 책을 덮으려다가 이 지적 파편, 의미 없는 지적 파편이란 단어에 꽂혀서 한 문장 더 추가했습니다.